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4회 플랜업 독서 경영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서는, 워낙 유명하고, 또, 이 서양에는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의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양에는 손모의 손자병법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되게 고소자, 그리고 전략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책이라고 하면 이제 손자병법. 또 이 당시에 손자는 손모를 얘기하거든요. 손자병법, 그러니까 손모가 쓴 손자병법이 있고, 또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손자와 버금가는 손빈이라는 사람이 또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중국이 이 많은 나라들, 중소 약국들이 서로 싸울 때 어떤 병법을 갖고 있느냐, 누가 군사가 되느냐가 패권을 차지하는 거에 더 큰 변수가 됐었을 때 이제 손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약소국인 오나라에 가서 스스로가 군사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장군이 돼서 이 오나라를 아주 크게 이제 대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에 기초를 한 병법이거든요. 이 책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대나무에다가 손모가 이 병법을 쓴 거를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제가 오늘 길게 안 하고 좀 핵심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주 짧은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는 사람에게 뭘 제시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죠. 아시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쓴 거라기보다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되어 있어요. 13편으로 되어 있고 손자병법보다 더 유명한 게 손자병법 36개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36개 도망을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손자병법이랑 상관없고 손자병법 36개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병법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들, 유익한 것들을 뽑아낸 또 36개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한텐 손자병법에서 다루고 있는 13편하고 손자병법 36개라고 하는 36개 전략을 쓰는 방법, 이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사성어가 좀 많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 이 사람이 이제 손자라는 사람인데 상상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천재 모략가.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손자병법이 우리나라 저 세대만 해도 TV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손자병법을 얘기하는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손자병법을 권모술수, 아니면 처세술로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워낙 저작권도 없는 거고, 그죠? 워낙 의미가 있는 거라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은 경영 전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한테는 처세술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읽고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이 변동해 보여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대나무 껍데기에다가 손모라는 사람이 병법을 쓴 거예요. 어떤 얘기에 따르면 손모가 이 병법을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거를 오나라 황제에게 바치고 장군 자리를 꿰찼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많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일단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손자병법에 대한 전략의 사자성어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압축을 하면 4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자병법 읽었다 하면 이 4개만 알아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승전 후 구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기획을 가르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기고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제가 전략기획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써요. 계획이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시간이라는 선상에서 무엇을 할지를 자기 스스로가 배치해 놓고 그 일을 실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기획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짜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편이 제 4편 군형에 나오는데,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긴 후에 싸움을 찾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싸운 뒤에 승리를 구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설업계나 이런 쪽에선 승전 후 구전이라는 전략을 잘 쓴 거죠. 지은 다음에 판 게 아니라 판 돈으로, 청약 한 돈으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전백승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또 이걸 현대 비즈니스에 투영을 해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죠? 그 돈 가지고 할 만한 사업은 다 치킨집 아니겠어요? 개인이 비즈니스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투자할 돈이 5천에서 1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은 과열되고, 그 시장 자체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치킨을 안 먹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왜 네 걸 먹어야 되냐에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전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고 시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어차피 여러분 많아지면 차별화가 중요한 거고, 차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대한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그거 가지고 하게 되면 이기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어차피 모든 것은 규모의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이기는 규모를 짤 수 없다면 안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이게 승전 후 구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 운에 기대해서 승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 그죠?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파리바게트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빵집에 들어온다라는 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삼성이 에버랜드를 만들어서 삼성한테 임대료를 받는 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걸 되게 잘 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운을 기대하고 계획에서 네가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이거는 여러분 손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전략과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구조를 짜지 않는 한 함부로 패를 돌리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 되게 유명한 얘기죠. 지피지기 백전불패다. 그죠? 어떻게 보면 손자병법에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거죠. 아실 거예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이거 운이죠.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웠다 하면 진다라는 거예요. 전략은 결국 적과 나의 차이예요. 적이 이런 거죠. 화토를 잘 못 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패만 보고 판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차별화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떨 때는 뭐예요? 스피드가 중요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피지기가 얘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얼마만큼 중요한 게, 손자병법에서 당연히 이 손자병법의 손모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론을 확립하고 자기 이론을 통해서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막 하다가 그 자기 실전 경험을 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야에 묻혀서 병법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특이하다는 사람이라는 게 MBA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실전에 가서 이겨버린 거예요. 오케이? 뭐 여러분 가면 뭐 MBA나 보면 실전 경험 되게 많은데 정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손자병법의 책을 읽어보면 손문은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이익과 손해를 함께 고려해보고 이익을 생각해야 일에 힘을 쓸 수 있고 손해를 생각해야만 근심거리를 풀 수 있다. 이 얘기가 뭘까요? 계획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앞에 말한 그렇죠? 이기고 시작한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이기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내가 소거하는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은 그럼 맞는 얘기죠. 왜요? 계획의 목적은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수가 이 싸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부터 이미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는 뭐예요? 확고한 자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수많은 변수가 있겠죠. 그 변수를 소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기존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계획스럽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지인 입을 치우인이라. 이건 잘 싸우는 상대는 상대를 끌고 다니지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뭘까요? 첫 번째와 일맥상통한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권.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갑을 관계에서 칼자루를 누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칼자루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광고대행사 강의할 때마다 을의 권리 두 개를 얘기해요. 하지 않는다. 을은 안 할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한다면 뭐야?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을이 무조건 가끔 어떤 일을 대행하고 뭐 하다 보면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 일은 대부분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할 때도 수익을 한 군데다가 쏠리지 않고 여러 군데다 흐트러 놓겠다라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한마디로 메인 사업에서 현금 창출이 너무 많이 되면 뭐야? 그 메인 사업이 약점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왜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협력사로 일할 때는 그 주거래처의 임원보다 그 협력사의 대표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관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삼성에다 뭘 납품하는데 거기 전무가 그랜저를 몰아요. 그럼 난 그랜저 이상을 몰면 무례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어떤 대기업의 하청회사로서 그 일에서 일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회사의 비중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칼자루는 계속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느 순간 거래를 끊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죠. 이걸 도미노식으로 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지 주도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이 얘기예요.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끌고 다녀야 한다는,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부전이굴 인지병이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킨다. 이 얘기는 뭘까요? 손자병법엔 기본으로 이런 얘기예요. 전쟁은 필요하기다.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것이 좋겠지만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뭘 또 강조하는 얘기일까요? 외교전에 대한 얘기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손무의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손자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일 제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건 화공을 쓸 땐 정말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타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어버린 폐허를 취해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화공을 써서 다 불타버린다라는 건 이런 거죠. 불태워버린다라는 건 뭐죠? 불태워버리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후퇴를 할 때요. 내가 어디가 후퇴를 할 때 거기에 있는 곡식을 취하고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면요. 나를 쫓아오는 애가 당연히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보급로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보급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손실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용병에 능숙한 자는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공격하지 않고 성을 무너뜨리고 오래 끌지 않고 전국을 깬다. 그렇죠? 희생 없이 온전하게 천하를 다루는 것이 좋고 군대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익을 온전히 갖고 오는 것이 최고의 꾀다. 라는 말을 하는 게 모공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4대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네 번째. 4대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쭉 보여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이게 제일 먼저 있겠어요? 아까 말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바로 승전 후 구전이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기고 나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구조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도 그 얘기죠. 이 얘기도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 가끔 이런 어떤 사람이 이기고 시작한다.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약자랑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질 만한 게임은 안 하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길 만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형세를 만들어 놓고 이긴다라는 거지 쉬운 상대방 골아서 이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손자병법의 13개를 보면 시계, 첫 편이 시계예요. 이게 뭐냐면 사전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 판단이. 시계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장수는 왕 앞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5사와 7계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언제? 그러니까 이랬죠.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유리한 구조가 되는 상황을 기다리거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획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병력이 많은가? 누가 더 지리 조건은 더 좋은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타이밍 같은 걸 되게 잘 봐야 된다는 게 시계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예요? 비용이 많이, 이 얘기는 또 작전에서, 2편에서 얘기하는 작전은 단순한 전쟁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란 화살과 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군량미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전쟁을 이길 때 오래 끌어서 이긴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오래 끌다 보면 뭐예요? 둘 다 피폐해지고 제3자가 이긴다라는 거죠.
왜요? 둘이 싸우는 거, 둘이 약해지는 걸 기다리는 제3자가 있거나 3자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3편 모공, 아까도 모공편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 이 얘기 뭐 얘기하는 걸까요? 이 얘기는 이제 이 손자병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다루는 어떤 처세술, 이제 어떤 외교술, 좀 나쁘게 말하면 권모술수. 최고의 병법은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에선 전략이란 상대방을 속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여서 그의 강점이 약점되고 나의 약점이 강점되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기고 싸운다라는 말이 결국은 속임수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그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전략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속임수, 꾀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 뭐 항우, 유방과 항우에 대한 얘기 있으면 항우는 결국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지만 자기가 너무 싸움을 잘한다라는 것으로 뭐야? 과시를 했고 그 과시는 유방에게 기회를 제시한 거지. 그래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뭐야? 황후가 자기가 그러니까 집중도를 흐트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전략인 거지만, 그렇죠? 뭐 이렇게 속임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력이겠죠. 이게 과연 속임수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권모술수라는 말에 전략이라는 말에 얼마나 정보력이라는 게 많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손자병법에는 나중에 그런 간첩, 스파이, 첩보원을 쓰는 방법도 상세히 많이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군형, 이 얘기는 싸우기 전에 필승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거 뭘까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놓고 적에게 싸워 이기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어 놓고 승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사상과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군형이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군형. 고지를 점령한 후 뭐예요?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형지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를 따르는 군사들을 싸우게 만들려면 배수를 친다라는 거지. 그리고 배수를 친 군대에겐 정면 공격을 하지 않는다. 왜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코너에 몰아놓으면 쥐도 문다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도 뭐예요? 손자의 사상에 어긋나죠. 뭐예요? 이긴다 하더라도 나한테 너무 많은 손실을 주면 패한다라는 말이에요. 군형이라는 말이고 병세라는 말을 쓰세요. 유리한 태세를 먼저 갖춘다. 이 얘기 뭘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싸움이란 새라는 거고 새란 가두어 놓은 본물이 터지는 기세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싸움을 할 때 어디가 기세가 더 강하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병세편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장수의 몫이에요. 장수가 어떻게 자기들을 따르는 군사들을 상과 벌로 사기를 오리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세를 올린다는 거예요. 병의 세를 올린다라는 게 이제 5편에 다루는 얘기고 6편 허실은 이게 바로 이제 허허실실이라고 하시죠. 이게 뭐죠? 예를 들어 매일매일 성 앞에 가서요. 매일매일 한 500의 군사가 가가지고 매일매일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 도망가요. 싸움을 걸려고 하고 도망가요. 싸움을 걸려고 하면 도망가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하면 어느 순간 싸움을 걸려고 하면 또 그런지 알겠죠. 그때 공격을 한다라는 게 이런 허실이에요. 이게 뭐냐? 적을 끌어들이지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뭘까요? 언제나 자기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후퇴하는 척하고 적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그 옛날에 로마와 어디죠? 하니발. 오케이? 하니발은 로마군과 싸울 때요. 로마군의 강점은 언제나 군율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편대를 만든 다음에 군율이 워낙 강해서 왕이, 그러니까 사령관이 후퇴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면 후퇴를 안 했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고 카르타고의 하니발은 뭐야? 군율이 걔네만큼 세지 않았고요. 그래서 로마군이 척척척척 일렬로 줄 맞춰서 쳐들어왔을 때 뭐야? 얘네들은 이런 걸 많이 썼대요. 얘네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쳐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쳐들어오면 군이 계속 뭐야? 이렇게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밀려나면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깊숙이 들어오면 뭐야? 어느 순간부터 에워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뭘로 이겼을까요? 그렇죠? 화살로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전략을 되게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강은 유를 이길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산도 대첩에도 허실이라는 건 많이 썼죠. 일본군이 압도적인 배량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순신 장군은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세와 군형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리한 한산도로 끌어들였죠. 일단 한산도는 좁은 해수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한 대씩밖에 못 지나가는 거고, 근데 쳐들어왔을 때 여기에 제일 먼저에는 열척을 가지고 일좌진을 피거든요. 이게 뭘까요? 일렬로 서서 많아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허실이라는 거예요. 가끔 옛날 항우와 유방이 싸웠을 때, 유방이 코너에 몰렸을 때요, 가마솥에 그러니까 가마솥을 여러 개 해서 밥 짓는 것 같은 흉내를 내라고 했거든요. 가마솥 하나에 100명씩 먹는다고 하면 수많은 가마솥에 쌀을 짓는 것처럼 하고, 그걸 본 유방의 첩자가 유방한테 항우한테 이렇게 전한 거겠죠.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많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일렬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먼저 가서 여러분 뭘 쳤죠? 이순신 장군 하면 유명한 하기전이라는 걸 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포 사격을 하고 여기서도 한포 사격을 해서 거의 다 몰살시켰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지형에서 이겨버린 거라는 거지. 자, 7편 군쟁이라는 건 먼저 기선을 제압한다. 오케이? 이건 뭘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사기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죠? 먼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먼저 기선을 하려면 일단 아시겠지만 첫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첫승은 병세와 사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를 기다리고 치거나, 유리한 곳에서 치거나, 아니면 충분히 휴식한 곳에서 치거나, 그러니까 적이 강할 땐 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적이 너무 강하면 적이 약해질 때까지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군쟁을 얘기하는 거고, 구변, 이거는 이제 변화무쌍한 데에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이 섞여 있다. 유리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경우를 생각하고, 하는 일이, 생각함으로 하는 일이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상황이 해로울 때는 유리함이 섞여 있기 때문에 환란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전쟁에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변수에 대한 얘기고, 이 얘기에서 이런 말을 해. 군왕이 장수에게 명령을 해도 명령을 이행할 때가 있고 이행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으며, 군왕이 장수를 믿지 않고 너무나 많은 간섭을 하면 전쟁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변수는, 그러니까 적지의 상황은 군왕이 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적지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구변이라는 말이고, 행군, 이거는 적을 움직이는 법, 내가 움직이는 법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사신이 왔어요. 싸우는데. 근데 사신이 강경하게 말을 하면 뭐예요? 되게 세게 말하면 얘네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유하게 말하면 뭐예요? 곧 공격을 하겠다라는 말인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사신이 왔는데, 이거 저희가 이제 친하게 지내요. 저희는 싸울 할 그게 없어요. 그럼 얘네들 싸운 게 없겠구나 할 때 걔네들은 뭐예요?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고, 허세를 부린다라는 거죠. 쳐들어와 봐라. 그럼 뭐예요? 그건 실제로 그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행군,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지형은 뭘까요? 이 7편부터는 손자병법의 13편에서는 되게 현실적인, 조금 더 되게 디테일한 그 군사 전략을 알려줘요. 뭐 예를 들어 지형 같은 경우에는 뭐 계곡을 따라 걸어야 된다. 물을 거꾸로, 물을 등지고 뭐 이런 거 있죠. 물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된다. 뭐 물을 건널 때는 빨리 건너야 된다.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가다가 자기네들이 캠프를 치고 쉬려면 뭐예요? 높은 곳에서, 사방이 보이는 곳에서 반드시 야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구지라는 게 이제 뭐 이 책에서는 이제 손자병법에서는 이제 9가지 지형을 얘기해요. 이기기 위해서 피해야 될 땅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여러분이 읽어보면 좀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 싸울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지형을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이 많고 뭐 곡식이 많은 지대를 가져야만 군사들이 이롭다. 습기가 많고 뭐가 되는 데는 빨리 건너라. 뭐 이런 얘기들처럼요. 왜요? 습기가 많고 뭐가 많으면 질병이 듣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쳤을 때, 나폴레옹이 뭐예요? 러시아를 쳤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너무 광대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겨울. 그러니까 빨리 가서 속전속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늦어지니까 겨울에 가다 보니까 뭐야? 늦어지고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서 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틀러도 손자병법을 무지 많이 봤다고 하거든요. 일단 러시아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러시아의 곡창지대부터 먼저 쳐요. 거기서 식량을 보급받으려고. 그리고 나폴레옹과 비교하면 자기네들은 전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간과했죠. 장마철이 되면 바퀴가 안 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무나 많이 협의했고, 스탈린그라든가 거기서 뭐예요? 이 러시아 아이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너무나 끝까지 저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뭐야? 뭔가 작은 손실들의 연속선이라는 거죠. 자, 화공, 이건 얘기해드렸죠, 아까. 불을 이용하는 공략법은 뭐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 태워버리면 뭐야?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나 화공을 썼을 때는 뭐야? 다 태워버리는 것이 이득이라면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게 화공이고, 이제 화공편에서는 불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디테일한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람을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등등. 용간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첩보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쭉 보면 여러분 쭉 보면은 좋은 말이 잘 안 보이나 보죠. 적의 설정을 먼저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여기 이렇게 말, 적의 설정을 먼저 아는 방법은 귀신에 의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뭘까요? 어떤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옛 사례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례를 통해서 알아낼 수도 없는 거고, 법칙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에도 얘기 많죠. 무슨 법칙 하니까 뭐야?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70% 매가에 올라가면 전세가 매매로 전향된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어떤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깨졌잖아요. 오직 반드시 적의 설정은 사람에게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용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손자병법의 13편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책을 읽어보면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번 사상을 제일 핵심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왜냐면 제가 책을 읽었을 땐 결국 그 얘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의지가 없어서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120kg인 사람이 한 달 만에 100kg를 뺄 수 있어요. 빼야 된다라는 형세를 취하면,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연예인들은 애 낳고도 금방 뭐야? 살 쭉 빼고 나오잖아요. 왜요?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자, 36개, 병법 36개는 승전계. 일단 우리가 유리할 때 뭐야? 이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만천과해. 이건 뭘까요? 이건 이제 위계수를 얘기해요. 이건 솔직히 손자병법이랑 관계가 없는데, 손자병법 36개라고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손자병법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36개 안에 손자병법이 다루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예를 들어 당태종이 배를 타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 사례로 얘기드리면 어떤 배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어딜 건너가고 있는데, 이건 전쟁의 기술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어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야? 야, 너 한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알아? 막 하니까, 그,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카 쓴 사람이 뭐야? 너 그러지 말고 뭐야? 가만히 앉아있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걔한테 계속 시비를 걸어. 너 한번 붙자.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겼다고 그래요?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너랑 나랑 이 배 위에서 싸우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너의 정말 뭐야? 네가 자랑하는 그런 엄청난 싸움의 기술을 내가 볼 수 없으니, 일단 저기 뭐야? 육지로 가서 싸우자. 하니까 걔가 와 알았다 하면서 사공한테 뭐야? 저기 섬에다가 갖다 대라. 섬에 갖다 대니까 그 젊은 싸움꾼이 훌쩍 배에서 섬으로 가고 나서 뭐야? 내려라 하니까 뭐야? 그 사람이 사공한테 배를 섬에서 떼어라 해가지고 떼니까 뭐야? 그게 이겼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걷는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위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계수.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걸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해버리면 뭐야?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만천과해라는 말이고, 위위구도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나라하고 조나라하고 이제 싸워요. 이렇게 위나라하고 조나라하고 싸우는데 그 어떤 나라인지는 하도 나라가 많아서 그러니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워요. 막 싸우는데 B라는 나라가 우리 우군이에요. 근데 질 것 같으니까 뭐야?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도와달라고 전장에 간 게 아니라 뭐야? A라는 위나라에 뭐야? 수도를 친다고요. 그 순간 위나라는 뭐야? 그렇죠? 일단 병력이 두 개로 갈라지죠. 이 얘기는 뭘까요? 본질을 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포커스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지. 이 얘기는 질 수밖에 없다면 뭐 하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이겨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차도살인이라는 말까요? 남의 칼로 사람을 해친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면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히틀러를 이기기 위해서 한번 뭐 저번에 텔레비에 나왔던데 붉은 말이라는 전략을 썼어요. 레드 홀스라는. 아세요? 이게 뭐냐면 히틀러에 있는 가장 측근들에게 엽서를 보냈다고요.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네가 자살하지 않는다면 넌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뭐야? 살인 협박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보내는 사람은 붉은 말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 이거 다 누가 나한테 협박하나 보다. 그리고 영국군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엽서 보낸 애들을 진짜 죽여요. 그 순간 히틀러의 측근들은 뭐야? 이제 붉은 말이 뭐냐 해서 떠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독일의 국경을 넘던 한 사람이 한 독일 장교가 독일병한테 잡혀요. 근데 걔 가방 속에는 붉은 말의 문장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붉은 말 소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고문하고 계속 캐내니까 뭐야? 얘가 한마디를 해요. 붉은 말은 누구예요? 반나치 독일 간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간부들 사이에 뭐야? 반 히틀러, 다 나치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붉은 말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뭐야? 그러니까 반 쿠데타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뭐야? 그러니까 연합군과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뭐야? 내부에 있는 반 나치 애들을 찾아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중엔 이게 헷갈리니까 뭐야? 조금만 의심이 되면 다 닥치는 대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뭐야? 영국군의 차도살인이라는 거. 이게 이제 3개고 4개는 2일대로 이건 뭘까요? 쉬다가 피로에 지친 적과 싸운다. 자,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도 내가 먼저 가서 뭐야?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막 당도한 애들과 싸우면 내가 이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유리한 구조에서 싸우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 5개 진화 타격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거죠. 아까랑 반대처럼 진화 타격. 이거는 상대가 위기를, 그러니까 겁을 줘서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그 나라한테 겁을 되게 주면 뭐야? 위기가 발생을 하겠죠. 그 겁을 틈타서 뭐야? 공격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약점을 발견하면서 지체 없이 공격을 한다. 자, 성동격서. 이건 뭐 쉽게 이해되겠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싸웠을 때 성을 공략을 하는데 동쪽에다가 흑벽을 쐈어요. 계속 흑성을. 그 얘기는 뭐죠? 동쪽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동쪽으로 군대가 가 있을 때 뭐야? 서쪽을 친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것도 기만술이죠. 자, 적전계 이거는 뭐냐? 비슷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무중생류. 이게 바로 허허실실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죠? 적벽대전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볏짚으로 뭐예요? 배를 만들어서 보내니 조주가 뭐예요? 화살을 쏴서, 그죠? 그 아무것도 없는 거에 뭐예요? 화살을 만들어 놨다. 뭐 이런 게 바로 무중생유라는 거고, 암도진창, 이거 뭘까요? 예를 들어 뭐 이거예요. 중국의 이제 한 나라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뭐예요? 이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약화됐다고 해서 도망가게 되면 쫓아와서 다 죽이겠죠. 그래서 장군이 양을 잡아요. 양을 잡은 다음에 양을 북 있죠? 그죠? 걔네들 진군할 때 북을 치자. 그러니까 북을 치는 데에서 뭐야? 거꾸로 양을 매달아놔요. 그럼 양이 발버둥을 치면서 뭐야? 북을 치겠죠. 그래서 뭐야? 위풍당당. 자기네들이 뭐야? 상당히 새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도망을 간다라는 게 이제 암도진창이라는 얘기고, 견한과한, 이건 뭘까요? 적이 위기에 닥치면 뭐야? 도와주지 않고 뭐야? 불보듯이 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적이 걔네들이 자멸하게 되면 뭐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붉은 말이라는 게 지네들끼리 싸우면 뭐야? 이게 최고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견인관화가 좋다는 거고, 소리장도 이건 뭘까요? 웃음 속에 칼이 있다. 쭉 읽어보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디로 가는데 내가 제일 이 나라의 충신한테 뭐예요? 계속 잘해주고 뭔가 해주면 그 사람이 뭘 받죠? 왕한테? 적국에 뭔가 내통을 한다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 속에 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대도강.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뭐 이런 얘기예요. 복숭아 나무에 너무 많은 벌레가 꼬여가지고 옆에 자두나무를 심었더니 복숭아 나무에 있는 벌레들이 자두나무로 옮겨가서 자두나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를 버리고 대를 얻는다라는 얘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것을 버린 다음에 뭐야? 큰 것을 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순수 겨냥, 기회를 튼다, 슬쩍 넘어간다.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기회를 타라, 양을 슬쩍 끌고 간다. 이게 뭐냐면, 한 목동이 양 100마리를 끌고 내려오는데, 양들이 질서를 안 지키고, 뭐 어떻게, 옆이랑 어떻게 뭐, 다른 동물이랑 섞였어요. 근데 한 나그네가 그 혼돈 속에 슬쩍 들어가서 뭐야? 양 한 마리를 슬쩍 갖고 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얘기 뭘까요? 작은 손실, 저기의 작은 손실은 나의 이득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뭐라도 작은 이익을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하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혼돈 속에서. 공정계, 타초경사, 이게 뭔지 알겠죠? 풀을 헤쳐 뱀을 놀라게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랐을 때 뭐예요? 일단 계속 뭔가 헤쳐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끼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어디를 한번 타격해보는 거죠. 그 순간 뭐예요? 야, 이쪽이 진짜 강한다. 예를 들어 우리 문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 이렇게 꾹꾹 눌러보죠. 그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차지환혼,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조조 얘기를 보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죽은 영혼이 다른 사람의 시체를 빌려 부활한다. 이 얘기는 쓸모없는 것도 뭐야? 전쟁에서 다 쓰임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조조 같은 경우엔 허수아비 황제를 이용해서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허수 황제를 이용해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차시환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호리산, 뭔지 알겠죠? 호랑이는 산 속에서 제일 강해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에서 빼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아까 그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뭐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호랑이가 여러분 정글에서 나오고 초원으로 온다면 그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옥금 고종,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풀어준다.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 이거 이제 그 관우 얘기가 나오는데 취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세계 2차 대전에서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고문을 해요. 어떤 애를 잡아다. 그 다음에 걔를 풀어줘요. 그럼 걔가 당연히 본거지로 기어 들어가겠죠. 그때 본거지를 잡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큰 것을 얻게 작은 것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작은 것이 뭐야? 큰 것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포전인옥. 이건 뭘까요? 돌을 던져서 구슬을 얻는다. 이거 미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작은 것을 취해서 뭐예요? 작은 것을 던져줘서 큰 거를 물게 한다라는 거죠. 자, 금전근왕. 되게 많죠? 18개예요. 적을 잡으려면 뭐예요? 우두머리부터 친다. 이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마병을 치려면 뭐부터 친다? 말부터 죽인다라는 거죠. 자, 혼전계. 혼란할 때는 어떤 전략을 쓰냐? 부저추신. 이 얘기 뭘까요? 가마솥 밑에서 장작을 꺼낸다. 이 얘기 뭘까요? 예를 들어 근본부터 해결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근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마솥에 불이 박박 끓는데 이걸 아무리 식혀도 빨리 식지 않을 거잖아요. 물을 부어도 계속 또 끓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여기에도 많이 써요.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죠? 뭐는 남겨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예 싹을 다 죽여버리는 경우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싸우게 되면 그렇죠? 개백? 그게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누구랑 싸움을 해요? 그럼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원수의 아들을 남겨놓지 않고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왜요? 걔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하는 거고, 혼수모라는 건 물을 흐려놓고 고기를 잡는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 붉은 말이죠. 그렇죠? 자기네 내부적으로 되게 헷갈려 놓고 그 다음 잡아버린다라는 말이고, 금성탈과 뭘까요? 매미가 허물을 벗듯 위기를 모면한다. 예를 들어 이거는 또 세계 2차 대전으로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매미 허물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아시죠? 원래 거기를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영국이 이 독일 안에 들어오려면 노르망디도 있고, 그죠? 유럽 안에 들어오려면 또 노르망디도 있고 어디 있는데 여기가 더 가까웠거든요. 가지고 다 여기를 친다라고 소문을 다 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많이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몽고메리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던 장군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서 계속 군인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틀러는 이게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거든요. 이쪽에다가 모든 주력 부대를 갖다 놨다고요. 노르망디는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노르망디로 왔죠. 이 방법은 여기 있던 몽고메리 장군이 누구예요? 몽고메리 장군과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몽고메리 장군이 걔네들의 첩보력을 알고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애를 놓고 여기에서 진두지휘 시켜놓고요. 자기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하게 했을까요? 첩보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에 더 잘 나타나. 그게 바로 이제 허물을 벗고 위기를 모면한다라는 거예요.
자, 관문 착척. 이건 뭘까요? 문을 잠그고 도적을 잡는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도적을 잡으면 뭐야? 도적이 도망가겠지. 이건 뭐야? 퇴로를 차단하고 다 쓸어버린다라는 얘기고, 원교 근공. 이게 더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잘 보면 독일하고 일본이 그랬잖아요. 먼 나라끼리는 뭐예요? 이웃을 맺고 가까운 데는 쳐버리는 거죠. 그죠? 가도 벌호. 이건 뭘까요? 거짓으로 길을 벌려 호를 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데 강대국 하나가 뭐야? 조그만한 데 있죠. 약소국을 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한 나라가 저 내가 강대국 좀 치려고 하는데 길 좀 열어줘라. 길 열어주면 뭐야? 내가 금은보석을 줄게. 그랬더니 거기 이제 왕이 금은보석에 혹해가지고 문을 열어줬다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뭐야? 걔도 취한다라는 거죠. 왜요? 아까 가마솥에 장작불 뺀다고 했죠. 얘를 못 치는 이유가 뭐야?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이런 관계에서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약소국, 우리의 옆에 있는 약소국이 침범을 받으면 뭐야? 걔를 돕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자, 병정계. 투량환주. 이건 뭘까요? 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진나라와 시황제는 적국에 뭐예요? 모든 신하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거죠. 돈과 뭐를 줘서 다 스파이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뭐예요? 내가 취해서 매수를 해서 뭐예요? 걔네들이 다 배신하게 만들고 나한테 더 좋게 만들고 그걸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내부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상매괴.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얘를 욕하고 싶은데 얘를 욕하면 얘가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욕해야 되는데 얘를 욕하는 것보다 이렇게 야 네가 뭐 하면 되면 얘가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치부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공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얘가 뭐 이런 거죠. 내가 되게 그 나라에서 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되게 위험한 존재예요. 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그렇죠. 멍청한 척 하고 다니고 미친 척을 하면 뭐예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자치부전이라는 말이고 되게 많죠. 이건 뭘까요? 그렇죠. 딱 보면 알겠죠. 지붕에 뭐가 있다고 해놓고 사람들 살짝 꼬인 다음에 뭐야? 퇴로를 차단해버리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수상개화. 이건 뭘까요? 옛날에 우리가 왕건 시대 때 우리 군이 되게 작아요. 이쪽 군은 수가 많아요. 그래서 왕건은 이 전장에 나갈 때 말꼬리에다가 나뭇가지를 많이 달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말들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뭘 일으키죠? 먼지를 일으키죠. 먼지를 일으키면 멀리서 봤던 애들이 뭐예요? 대군이 오는지 알고, 그죠? 겁을 먹는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6.25 때 중공군이 한국으로 쳐들어올 때 뭘 치고 왔죠? 가지고 있는 냄비 뚜껑을 치고 왔다고 하거든요. 왜요? 총이 그만큼 많이 없었대. 근데 그러니까 곡괭이가 있으면 냉구가 소리를 내고 계속 왔기 때문에 뭐야? 그게 상당히 이제 적군 앞에는 기세를 꺾는다라는 얘기죠. 방객 유희, 이건 뭘까요? 손님이 도리어 주인 노릇을 하게 한다. 자, 패전계. 질 때는 뭐야? 미녀를 이용한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얘기에서 나오죠. 공성계, 이건 뭘까요? 예를 들어, 제갈량 때는 제갈량이 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미 군대를 성에서 뺐어요.
오케이? 그럼 그걸 알고 뭐야? 쳐들어가겠죠. 근데 비었음에도,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도 뭐야? 제갈량이 잘 보이는 데서 가야금을 쳤대요. 그 순간 뭐야? 뭔가 있다 해서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성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관계 뭘까요? 이 얘기는 그 적벽대전 얘기 아시죠? 적벽대전의 전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군대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생각해보세요. 얘가 대륙에서 왔기 때문에 파도를 쳐가지고 배를 꽁꽁꽁꽁 묶었다고 했잖아. 그걸 알고 제갈량이 화살을 쏴서 다 불태웠다고 하자. 왜 걔는 꽁꽁꽁꽁 묶었을까요, 배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원래 이유는. 반관계에선, 제갈량이 가장 충실하게 믿었던 한 장수를, 군법을 어겼다고 해서 심하게 매질을 해요. 오케이? 매질을 하고 걔를, 가장 중요한 얘를, 그러니까 매질을 하고 쫓아낸다고. 그럼 얘가 쫓아김을 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조조군한테 간 거야. 그러면 얘가 방연이 뭐가 있어요? 반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얘가 조조군에서 뭘 받았을까요?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도에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뭐야? 꽁꽁꽁꽁 묶어놓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얘가 꽁꽁꽁꽁 묶어놓으라고 한 건 제갈량의 술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뭐야? 배신자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조조에게 신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게 반관계의 얘기예요. 고육계는 뭘까요? 자신의 희생을 쳐서 안심시킨다. 그렇죠? 일부러 뭐야? 자기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뭔가 손실을 보고 함으로써 뭐야? 쳐들어오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연환계. 아까 말한 것처럼 적벽대전에선 묶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매질해서 쫓아냈죠. 그 다음에 바람의 풍을 보고 뭐예요? 바람을 계산했죠. 이런 모든 전략이 뭐예요? 다 연결되어야만 큰 성공을 이룬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얘기를 이걸로 해요. 때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예요? 그래서 36개 주랭랑을 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36가지를 다 써봤는데도 뭐예요? 안 되면 36개 주랭랑을 친다. 전략상 후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손자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워낙 많은 얘기예요. 그죠? 워낙 많은 얘기. 근데 손자병법에선 이 얘기를 많이 다룬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의 전제가 뭐죠? 전략이 나오려면 반드시 경쟁 전략이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손무라는 사람도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략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만약 평화의 시대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태어났다면 뭐예요?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경쟁은 누구랑 하죠? 나 혼자 하기도 해요. 나의 목표와. 라이벌과 1대1로 하기도 해요. 혹은 다대일로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기고자 한다면 이기는 형세를 취해서 이긴다라는 게 전략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전략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술수라기보단 제가 손자병법에서 하나를 강조한다면 하나예요. 뭘까요? 이기고 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기고 싸우도록 하려면 뭐예요? 형세, 병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계획과 그죠? 타진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메이커스라는 책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여러분 시장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욕구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시장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들이 다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만드는 사람들의 노하우는 뭐고 그들의 정체는 뭐냐를 얘기하는 게 메이커스라고 나온 책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손자병법이랑도 상통되죠. 승리를 만들고 승리를 취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운은 없다라는 거죠. 우연은 없다. 이런 것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